잠이 소울솔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까지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그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969년 10월 16일에 태어난 마이클은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부동산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들은 부유한 동네의 예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성공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시작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보모로 일하셨죠. 가난했지만 마이클의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을 아끼고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잠이 소울솔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까지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그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학교 대표팀 선수로 뛰던 마이클은 한 경기에서 아름다운 교사였던 데니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마이클은 브라이언 윈스테더를 만났고 그의 여자친구와도 함께 어울리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마이클은 곧바로 한 부동산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마이클을 두고 자신이 본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는 보통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렀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일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사장이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마이클에게서 회사 열쇠를 뺏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일 중독 외에 마이클에게는 또 다른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오리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다녔죠. 1994년 마이클은 데니스와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이언도 캐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년 후 마이클과 데니스 사이에서 첫 딸 에밀리가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마이클이 일에 쏟는 열정만큼이나 가족에게도 헌신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아내와 딸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최고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데니스는 점점 마이클에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죠. 마이클이 아무리 노력해도 데니스를 기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데니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혼은 큰 죄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한 마이클은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되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데니스에게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애원했지만 데니스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순진한 마이클은 아내의 사랑을 절대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2000년 12월 16일 토요일 마이클은 사냥도구를 챙기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트럭 뒤에 보트를 연결하고 집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세미뇰 호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날따라 오리는 많았지만 악어도 심상치 않게 많았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그날이 결혼 6주년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정오까지는 돌아오겠다고 데니스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훌쩍 지났음에도 마이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아 하늘은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아버지와 브라이언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가 마이클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구조대원과 지역경찰이 즉시 세미뇰 호수로 출동했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도착한 직후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수색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구조대는 다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의 트럭과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보트에 연료는 가득 차 있었고 안에는 그의 총과 미끼, 여러 사냥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마이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44일 동안 경찰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 마이클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헬리콥터, 수색견, 그리고 수백 명의 잠수부까지 투입하여 보트가 발견된 지역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국은 마이클을 찾기 위해 약 700시간에 달하는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마이클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구조가 아닌 시신 수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호수에서 실종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마이클이 호수에 빠진 뒤 악어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미국 악어는 추운 날씨에는 동면을 하고 사냥을 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마이클이 실종된 시점은 한겨울이었고 낮 기온은 13도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되면 호수 표면이 얼 수도 있는 그런 날씨였죠. 따라서 악어의 공격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만약 악어가 마이클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그를 통째로 삼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악어는 보통 먹잇감을 조각내어 먹으니까요. 마이클은 키 178cm에 몸무게 77kg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악어에게 잡아먹혔다면 잠수부들이 분명 무언가 남은 흔적이라도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정말 흔적도 없이 마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색은 교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6개월 후인 2001년 6월 수사팀은 갑자기 모자 하나와 방수작업복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사냥 갈 때 늘 입던 바로 그 옷으로 추정되었죠. 하지만 기이한 점은 그 옷에는 핏자국은커녕 악어의 공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그 어떤 찢어진 자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마이클의 사냥용 재킷과 사냥 허가증 그리고 손전등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들은 의문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어째서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지역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6개월이나 호수 바닥에 있었던 물건들이 모두 새 것처럼 깨끗했을까요? 사냥 허가증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고 손전등은 심지어 불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의 보트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마이클이 실종된 날 밤에 몰아친 폭풍은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트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떨리려 갔어야 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보트를 발견한 곳은 바람의 방향과는 정반대인 곳이었습니다. 둘째는 보트의 연료 탱크를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시동이 꺼진 정지된 보트에서 떨어졌다면 어째서 다시 보트로 헤엄쳐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반대로 보트가 움직이는 중에 떨어졌다면 안전 스위치에 따라 보트는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원을 그리며 계속 돌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보트를 발견했을 당시 연료 탱크는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의 실종 사건에 이토록 이상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시신이나 수사를 이어갈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데니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빨리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장례식을 치렀죠.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실종 후 5년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마이클이 실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그의 사망 증명서를 신청하고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니스는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하며 마이클의 실종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마이클의 어머니 셰릴은
아들을 찾으리라는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잊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쉐릴은 매일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고 아들을 찾는다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기부금을 모아 광고판을 세우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주지사와 당국에 아들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간청하는 수천 통의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쉐릴의 행동은 데니스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쉐릴에게 만약 한 번만 더 수사관들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다시는 손녀 에밀리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데니스의 이 기이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남편이 그렇게 실종된 아내라면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고 애썼을 텐데 데니스는 그저 모두가 이 사건을 잊어주기만 바라는 듯했죠. 마이클이 실종된 지 불과 몇 달 후 아직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데니스는 보험사를 찾아가 마이클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클은 실종되기 6개월 전 무려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에 달하는 최고액 보험 상품 중 하나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마이클에게 판매한 보험 설계사는 다름 아닌 마이클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절친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이언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데니스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데니스와 브라이언은 공식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마이클이 살던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 데니스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 시간에도 쉐릴은 아들의 정의를 찾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7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파일로 정리했고 무려 9년 동안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9,0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의 정의를 되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데니스는 불륜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또다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느꼈고 과거 마이클에게 그랬던 것처럼 브라이언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브라이언은 데니스가 자신들의 공통된 친구인 체드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전 부인인 캐시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클의 죽음이 자신과 데니스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캐시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브라이언과 데니스의 결혼 생활은 2015년 데니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끔찍한 배신감을 느낀 브라이언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데니스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기 위해 이혼까지 감행하며 친권도 포기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 사람까지 해쳤는데 이제 와서 데니스는 그를 마치 쓰레기 봉투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8월 5일 퇴근한 데니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브라이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브라이언은 말했습니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사건 이후 브라이언은 자신의 돌발 행동에 대해 데니스에게 사과하며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니스는 브라이언을 용서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녀는 브라이언을 집에 데려다 준 뒤 이틀 후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납치 및 무장폭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데니스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브라이언을 평생 감옥에 가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공범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자 경찰은 이것이 마이클 실종 사건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체포된 지 몇 달 후 브라이언은 가명을 조건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동의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경찰에게 자신이 마이클을 묻은 레온 카운티 북쪽의 외딴 숲속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와의 불륜 관계가 마이클이 살해되기 3년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빨리 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릴 때 계획을 실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그들은 2000년 12월 9일을 실행일로 잡았지만 그날 아침 데니스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브라이언에게 계획을 취소하자고 전화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안도감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죠. 하지만 며칠 뒤에 데니스는 또다시 마음을 바꾸었고 운명의 날은 12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총을 쏜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주범은 바로 데니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5월 8일 데니스는 딸의 19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니스의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했고 2020년 법원은 데니스의 살인 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살인 공모 혐의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녀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에 협조한 브라이언은 감형을 받아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데니스는 시종일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살해하려는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죠. 이 사건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바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훌륭하고 성실한 남자였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지만 아들을 위한 마이클 어머니의 사랑과 끈질긴 투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마이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딸인 에밀리의 삶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계부 밑에서 자라났지만 수년 동안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를 해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에밀리는 어머니의 결백을 믿으면서도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원인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악애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 쉐릴은 지금도 매년 에밀리의 생일이 되면 지역신문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싣는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한 번도 그들의 전화에 응답한 적이 없지만 쉐릴은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는 저희 잠이 쏠쏠 이야기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